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명인의 복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한 주 시장에 안 좋으셨는데 우선 시작에 앞서서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요. 오늘 공개방송 때도 이야기했지만 인상 쓴다고 주식시장에 파란색이 붉게 물든다든지 내 계좌가 또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뀐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 마인드 좀 유지하시고 오히려 냉정함을 좀 찾으면서 내 종목이 시장의 하락 국면에서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점검 한번 해보고 앞으로 또 2분기 실적이 좋아질지 또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또 긍정의 마인드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다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게임주들 오늘 실적이 좀 나왔는데 구주도주라고 하죠. NFT, 2차전지, 메타버스 2차전지를 제외하고는 모멘텀 구간의 섹터들이었는데 역시나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진돼 있던 게임주들이 무너지면서 코스닥의 하락폭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4% 가까이 3.77%가 내려갔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했던 2600선의 바닥이 좀 무너지는 투심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아마 공포심이 슬슬 이제 생기는 구간이지 않나. 아마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금방 전입니다. 1시간 전에 이렇게 조금 만나서 교감을 해보니까 다들 공포심이 좀 있고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보다는 치밀한 분석과 대응, 인내심이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나. 그 시간이 명인의 복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명인의 복귀 시간답게 오늘은 어떤 섹터가 좀 돌아갔고 내 종목들은 어떻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내일 또 다음 주는 어떨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모습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중요한 게 CPI였던 것 같습니다. 자, CPI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매번 우리가 언제부터 지표까지 생겼네 하는데 지금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하 소비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오늘 이제 PPI 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다, 봉쇄령이다, 연준의 빅스텝이다, 긴축이다 다 좋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냐? 결국은 이거죠. 물가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도 하는 거고 빅스텝도 하는데 물가가 어떻습니까? 잡히지 않았죠. 가이던스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월가에서 예상했던 가이던스가 8.1이었는데 아쉽게도 8.3%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청자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8.1%에서 8.3% 나온 게 신도 모르는 건데 8.3% 나왔나 보다. 물가가 안 잡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가가 안 잡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시장의 투심이 악화가 됐죠. 투심이 왜 악화됐느냐? 야, 물가가 정점이지 않냐? 이제 피크아웃이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피크아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선물지수입니다. 나스닥이 어제도 잠깐 반등하는 것 같더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야간 선물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럽 시장 개장을 할 텐데 어제 밤부터 이어지는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다시 돌아서 오늘 밤에 미국으로 가겠죠. 오늘 PPI가 있으니까. 얼마만큼 선반영됐느냐에 따라서 내일 시장이 좌지우지 되겠죠. 또 국내 시장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요일 시장이 좀 좋지 않죠. 내일까지도 이 CPI의 잔존물이 조금은 시장을 경색 국면으로 끌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고 우려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피크아웃 논란이 기대감이 좀 후퇴되었다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시장으로 이제 좀 돌아와 봐야 되겠죠. 시장에 이제 마지막 코너 명인의 해안 시간에 정리를 좀 일목요연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지표 발표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투심이 악화가 됐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그리고 이 단단했던 2600선의 하단 국면, 지지가 깨졌는데 이것이 과연 과대 낙폭이냐. 이거를 캐치해야 되겠죠, 이제.
모든 전문가분들마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겠죠. 자, 코스피 지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기술적인 건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수 타겟팅도 솔직히 의미가 없고 시황적인 요소가 기술적인 차트의 모습을 변동시키는 것이지 기술적인 게 시황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단지 좀 매물대가 쌓여 있다든지 어떤 개인 투자자들 심리도를 이평선이나 매물대로 좀 알 수 있겠죠. 단단했던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2600선. 2600선인데 무너졌어요. 오늘 걱정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내일은요?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내일은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의 앞날은 하루도 알 수 없지만 내일도 제가 봤을 때는 하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지를 주식은 대로 이면이니까 던져봐야 되겠죠. 과연 내일 하락 국면일 때 매수 타이밍이냐? 아니다. 이제 시장이 완연하게 하락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매도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TV 보는 시청자분들 1번, 2번인지 한번 보면서 다들 다르시겠죠. 1번이지? 무슨 소리야? 리스크 관리 좀 해야지. 각각 의견은 틀릴 겁니다.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중수인 것 같고요. 좀 더 나가보죠. 왜냐? 우리 시청자분들 다 현금 없으시거든요.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많은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담보금 여력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전문가님 좀 버텨도 됩니까? 좀 버티십시오. 시장은 하루 정도, 저는 레인지 범위를 코스피의 2460선과 2500선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락세가 조금 남았다고 보는 쪽인데 결국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기적인 건데 내일 정도까지가 정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명예의 복귀 시간이 좀 짧으니까 1,300원을 고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까지 갔죠? 1,288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좀 과대 낙폭 구간이고 현금이 있어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종목을 좀 사면 좋지만 물론 종목 선정은 잘해야 되겠죠. 대다수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버텨야 될 구간이다. 인내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하락이 컸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중요한데 선물의 등락 과정만 진행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고요. 자, 좀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종목의 흐름보다는 시장의 흐름과 대응책이 중요합니다. 왜? 오늘 시장이 경색 국면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기존의 주도주였느냐? 많죠. 2차전지, NFT, 메타버스, 반도체, IT.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들이 아닌 조금은 다른. 역시나 이제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기존 주도주보다는 다른 것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큰 개가 두 개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봉쇄력. 오늘 흐름에서는 여기가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해운 운수 종목을 얼마나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 추천을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봉쇄령으로 인해서 이제 해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내용들이 좀 지배를 했던 것 같고요. 몇 종목 좀 보시겠습니다. 해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KSS 해운, 대원 해운, H&M. 그 다음에 페노션까지, 벌크선까지. 정리 딱 해놓고, 해운 운임지수가 바닥에서 시작될 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바닥 국면이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해운 운임지수가 좀 올라감으로써 중국
상하이 봉쇄령, 베이징 봉쇄령으로 인한 단기 매매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단기 매매 구간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차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는 운임지수가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고점까지 좀 수익이 냈고, 다시 눌림목에서 조금 산 사람들도 조금 수익이 냈어요. 근데 매번 뭐 물결의 파동이 있을 수는 없겠죠.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H&M의 그 잠정 실적을 좀 봤는데, 뭐 6분기 연속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6분기 연속 최대 실적, 뭐 나오겠죠. 나오는데, 주가도 과연 그에 맞춰서 발맞춤을 좀 해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리만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죠? 네. 자리만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여기에 해운 운임 지수가 성장성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장성이 없고 봉쇄령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되면요. 여기는 당연히 못 가는 거죠. 내일이라도 발표되면요. 우리 상하이 봉쇄령 풀겠습니다. 바로 하락세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적 좋지만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인 것 같고요. 투자보다는 조금 더 매매에 가까운 섹터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뒷받침이 좀 되고 있지만 우리 장기간 뭐 투자보다는 조금 바닥 국면에서 좀 사서 조금 고점 올라올 때 정리하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이제 길게 가져가면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좀 올라왔을 때 치고 빠지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이 또 안 좋으니까 역시나 테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유가 차트 좀 모습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크루드 가격인데 이제 유가냐 천연가스냐 뭐 이런 거 뭐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은 일단락되지 않았다는 건데,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락되지 않는데 크루드 오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은 121불을 찍고 나서 가격 조정 후에 박스권 형태를 좀 띄고 있습니다. 그 박스권 형태를 띄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이 돼갔기 때문에 유가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 이전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많습니다. 상당히. 오늘 내용 좀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로 가는 가스관이 있는가 봐요. 뭐 우리가 이제 가스관 1, 2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스관 이제 중단해 버리니까 유가, 천연가스 뭐 급등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 수급도 잘 안 되지 않느냐 우려감이 계속 폭발해요. 그런데 투자 매력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평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투자 매력도는 이제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 매력도. 이 투자 매력도는 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고 이제 매매를 진행하는데 물렸을 때 버티는 것보다는 손절로 대응하는 게 좀 맞겠죠. 오늘 뭐 SOL 좀 보시죠. 좀 올랐습니다. 2.83%. 뭐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뭐 오늘 결국은 기존의 좀 시장의 섹터의 주도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나 섹터보다는 오늘 뭐 진단키트도 좀 올랐고요. 엑세스 바이오 이런 것도 뭐 7%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유가 관련,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또 해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매기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데 주도주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역할론을 펼쳤던 건 이거지만 과연 외국계 IB 투자들, 해시펀드들 과연 외국인들의 동향은 좀 어땠느냐. 주도주에서 저가 반발 매수를 하지는 않았느냐 했습니다. 어느 파트였을까요? 역시나 자동차 파트였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기아 차트 모습을 보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딱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기존의 구주도주 우리가 메타버스, NFT, 2차전지가 작년 후반기부터 좀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뭐 IT는 그래도 좀 괜찮았죠. 뭐 LG노텍, BH 괜찮았으니까. 과연 둘 중의 싸움을 어디로 이제 좀 할 것이냐 매번 반도체, IT냐 아니면
구주도주 2차전지 NFT 메타버스냐. 이쪽이 좀 맞다는 거죠. 여기에 자동차까지 오늘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에게 바라봤을 때 투자 메리트. 첫 번째,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고, 물론 판매량이 전월 동기 기준으로 내려갔습니다만은 사전 예약을 보니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다 완판이 됐고,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건 뭡니까? 가격 메리트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자동차 파트를 발목 잡았던 걸 보게 되면 역시나 뭐 차량용 반도체 풍견상, 공급망 대랑 등등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의 악재가 없어진다면 반등의 트리거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외국인들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CPI 지수가 높게 나오고 경색 국면이었지만 기아, 자동차 파트의 수급은 오늘도 좋았습니다. 지금 요즘에 보게 되면 역시나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인데 그 위에 밑에 하부 종목 좀 내려가면 뭐 에센트 모티브, 디테일 오토모티브, 화신 뭐 등등이 있는데, 완성차 업체 쪽에서 좀 대형주 위주로 본다면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는 기아와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현대글로비스 차트 모습입니다. 거의 지금 기아와 모양이 유사한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호주의 우드사이드와도 10년 장기 계약을 했고, 플러스 옵션 5년 계약했고, 그리고 독일에도 5천억 계약을 임의해서 매출액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사업 부분, 수소, LNG 운반선 등 이런 부분들이 글로비스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역시나 잘 나왔습니다. 가이던스 이상 나왔고 2분기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완성차 업체들의 추가적인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냐?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죠. 물론 권고사항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내년으로 미뤄지긴 했지만 권고사항이에요. 내년 5월부터 조금 하면 안 되겠느냐? 단지 판매 대수는 완벽하게 제한은 뒀습니다. 이런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조금 더 반영된다면 주가 탄력은 더 붙을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수급이죠. 자, 결국은 지금 모습을 보시게 되면 수급을 좀 볼 수밖에 없죠. 시장이 그래도 믿을 만한 게 수급과 저는 실적이라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근데 수급이 결국은 모든 걸 결정하진 않겠지만 이 수급까지도 좀 봐야 되겠죠. 체킹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상당히 뭐 좋습니다. 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빨간색, 우리 주식시장은 모든 게 다 빨간색을 좋아하죠. 뭐 외국계 기업들, 골드만, 시티그룹, 모건솔, JP모건, 노무라, 맥쿼리, 메릴리치는 조금 보기 싫으네요. 네, 메릴리치는 좀 보기 싫지만 역시나 외국계 IB 투자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동차의 저가 반발 매수와 더불어서 조금 더 탄력성을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나빴지만 그래도 견조했던 어떤 주도주 섹터는 자동차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는 뭐 투자 관점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이제 자동차 업체들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좀 매매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포인트가 어렵고요. 조금 더 스윙 관점이라든지 긴 관점으로 자동차를 잡아가는 것들은 충분히 좋아 보이고요. 역시나 최후 선픽은 기아와 현대글로비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현대모비스도 있습니다만 현대모비스는 조금 더 자율주행에 관한 바람이 불어야지만 반등 탄력이 나오지 않겠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명인의 해안입니다. 여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조금 펜이 약간 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시죠. 지금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봉쇄령인데 이 두 가지가 유발한 요소가 있습니다. 유발한 요소는 뭡니까? 금리 인상이죠. 긴축. 금리 인상. 빅스텝. 제가 좀 써놓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전문가분들이 이제 다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고, 그렇죠? 중국의 상하이 봉쇄령, 베이지 봉쇄령,
뭐 공급망 대란을 일으킨 걸 수도 있고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일으킨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연준이 긴축으로 가게 되고 빅스텝을 하게 되고 속도를 높이게 된 계기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3월에 0.25%를 올렸습니다. 일단 맛을 한번 딱 보여줬단 말입니다. 0.25%만 한번 올려볼게. 왜 그랬겠습니까? 긴축 발작을 우려한 거였죠. 0.25% 올려가지고 물가가 좀 잡히는지 보자. 그 물가가 어제 나온 겁니다. 4, 5월의 소비자 물가. 우리 시청자분들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안 잡혔죠. 예상치는 8.1이었는데 8.3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연준은 어떻습니까? 0.5를 한번 올려봐야 되겠구나.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연준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죠. 잡히지 않을 거란 사실을. 근데 긴축 발작을 우려한 것 때문에 0.25로 했고 그 합리적인 근거 이유가 뭐냐? 그럴 거면 연준은 0.75를 이미 확정지었을 겁니다.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의 연준은 나와서 0.75포인트는 인상은 없다. 못을 박아버렸죠. 그럼 연준에서 생각하는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금리 인상의 적정 포인트는 0.5포인트라는 기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빅스텝과 너무나 매파적인 단계이다 해석을 하지만 오늘 정작 우려가 됐던 부분은 그 0.5%의 빅스텝입니까? 아니죠. 소비자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소비자 물가까지는 연준이 예상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0.5% 인상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이 과대 낙폭이고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는 쪽이고요. 물가 안정에 이번에는 실패를 했지만 다음에 0.5%를 올렸기 때문에 다음 소비자 물가에서 확인을 해보겠다. 단지 확인이 안 되려면 0.7을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연준에서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비자 물가는 0.5%까지만 올리는 연준의 의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충분히 추가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현금 보유가 안 됐다는 사실이 조금 아쉬울 뿐인데 단지 우리가 손절로 대응한다든지 투심이 얼어붙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뭐 실적 이야기하니까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첫 번째는 실적인가? 이것마저 없으면 좀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지수가 내려가는데. 두 번째는 수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두 가지만큼은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모멘텀이야 뉴스플로도 타고 확인해보면 가짜도 있고 예전에 뭐 애플카 사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과 수급만큼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은 좀 버티면 결국은 실적만큼 평가를 받을 것이고 수급도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수급 단가만큼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등락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등락 과정을 이용한 매매가 확실한 구간입니다. 단지 투자 기간은 꼭 필수적으로 확립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계속적으로 하겠다. 물리면 버티겠다. 이런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저가 매수, 고점 매도를 확실히 하시든지 또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언제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필수적인 확립이 필요한 구간이다. 답은 어디에 있느냐? 역시나 답은 지금은 반도체 IT입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오늘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이 자동차. 그리고 아스코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에 종양학회부터 시작해서 제약바이오 학회 맞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답이 나오지 않겠나. 여기 안에서 순환매를 잘 선택한다면 그래도 5월, 6월에 또 우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긍정에너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